이강민의 잡지사 8호로 22번째 페이지. 실리콘밸리가 놓치고 잡지사가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린 창의융합형 위인이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야, 원소 오브 어 타임인 주기율표가 어느덧 14번째 시간이네요. 감동적입니다. 원소 네. 몇 개 있다고 그러셨죠? 118종. 네. 까마득하네요. 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어딥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뚜벅뚜벅 소걸음처럼 우직하게 오고 있고 오늘은 14번째 원소 규소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규소가 원소 기호로 SI네요. 그렇습니다. 네, SI는 뭐의 줄임말이죠? 실리콘의 줄임말이죠. 실리콘밸리 할 때. 네,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이제 실리콘밸리라는 이유가 된 것이 반도체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이 규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를 많이 만들고 반도체와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리콘이 주 재료로 많이 쓰이니까 네. 실리콘밸리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실리콘밸리에 가면 뭐 거기가 무슨 뭐 실리콘으로 되어 있다든가 예. 아니면 뭐 거기서 실리콘이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실리콘밸리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다. 아니고. 약간 별명으로 붙은 이름이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캘리포니아에는 이제 그런 게 예전에 이제 황금 열풍이 한번 몰아닥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서부계천. 그래서 저기 금광이 많다. 저 계곡에 가면 황금 광산이 널려 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오고 네. 그것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가 하루아침에 대도시로 성장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197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네. 실리콘밸리 지역에 급격하게 반도체와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갑자기 성장하는 모습이 마치 그때 황금을 캐러 사람들이 아하. 금광이 있는 계곡에 몰려드는 거가 비슷하다.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약간 운율을 맞추고 싶었던 거예요. 금 캐는 계곡이라고 하면 네. 여기는 약간 실리콘 나는 계곡이라고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라는 이름이 라임을 붙은 맞췄다. 것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요즘에 보면 네. 무슨 뭐 예를 들면 어떤 지명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 뭐 예를 들어서 판교에 뭐 IT 산업이 많이 성장하는 단지를 만든다라고 하면 뭐 판교밸리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도 뭐 밸리 이런 식으로 붙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예. 굳이 뭐 그거에 그렇게 뭐 어떤 지명이라든가 네. 어떤 특징이 별 연연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오리지널 실리콘밸리조차도 밸리랑 전혀 상관없죠. 네. 판교는. 예. 사실 오리지널 실리콘밸리조차도 실리콘하고도 밸리하고도 사실 별 상관없는 이름이었다. 기술과 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중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아, 근데 이 실리콘이 우리가 아는 그 말랑말랑한 실리콘이랑은 철자가 다른가요? 예, 말랑말랑한 우리 흔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코에도 이제 넣고. 예, 원소라고 할 때는 이제 규소라는 한자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규소. 예, 이제 실리콘이라고 영어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 네. 그거보다는 뭐 이렇게 뭐 어떤 방수해야 될 때 뭐 틈 같은 거를 메우면서 붙일 때 그죠. 그럴 때 네. 쏴주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실리콘이라고 우리나라에는 통상 그렇게 통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실리콘 그 방수용으로 붙이는 거 그다음에 뭐 성형 수술할 때 쓰는 거 네. 그것도 영어로도 실리콘이라고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스펠링 철자가 다르죠. 실리콘이라고 규소라는 때 실리콘이라는 말 뒤에 이자를 하나 더 붙여줬습니다. 아. 약간 좀 뭐 굳이 약간 불어식으로 발음해 뭐냐면 뭔가 좀 실리콘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그게 이제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실리콘인데 그거의 주 구성 성분도 네. 원소를 따져보면 바로 그 실리콘입니다. 아, 관련이. 네, 그래서 관련이 있어서 이제 그런 이름이 예, 붙은 것인데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네. 우리가 주기율표 하면서 지금 끝없이 반복해서 많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주기율표에서 아래 위로 있는 것들끼리는 성질이 비슷하다라는 그렇죠. 말씀 예. 많이 드렸습니다. 예. 실리콘에서 바로 위칸에 뭐가 있는지를 보면 규소 위에. 거기에 바로 탄소가 있습니다. 탄소. 탄소. 네, 그러니까 탄소하고 규소하고 뭔가 비슷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탄소 모든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원소. 그렇죠. 만능 제주권 원소라고 소개시켜 드렸던 것 기억나실지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그 규소도 어느 정도 그 비슷한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규소로 이 뚝딱뚝딱 해가지고 네. 고분자라고 하죠. 약간 탄소로 플라스틱을 만들듯이 네. 규소로 그런 고분자 재료를 만들면 네. 마치 사람의 살갗과 비슷한 아하. 뭔가 그런 말랑말랑한 생명체 같은 재질 그런 게 마침 규소로도 나오게 되는 게 그 근본적인 주기율표상의 원리를 따져보면 예. 탄소 밑에 있기 때문이다. 탄소 옆에 있었다면 뭐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 몸에 듣는 사람 살갗의 촉감과 비슷한 것을 만들기는 어려웠을 어렵다. 것이다. 탄소 아마 그렇게 밑에 이야기해 볼 수 있기 있겠죠. 때문이다. 예. 근데 잠깐 규소가 지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큰 원소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규소가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돌이 규소다. 돌? 돌의 대부분의 성질을 차지하는 것이 규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구의 지각을 이루는 돌들의 구성 성분을 보면 산소가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뭐 산소라는 거는 뭐 공기 중에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성에 산소 성분이 좀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산소가 그러니까 이거 산소표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소끼리 산소 기체로 산소만 모여 있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산소는 항상 뭔가 다른 거하고 붙어 갖고 있기가 그렇죠. 좋다. 네. 워낙 화학 반응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네. 그러면 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산소가 뭐하고 붙어 있느냐? 대체로 규소 아니면 철 아니면 알루미늄 이런 거 붙어 있습니다. 규소랑 그 중에서도 규소하고 많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돌의 주성분이 뭐냐라고 하면 네. 대체로 산소 규소라고 보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그 산소 규소가 주성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만 딱 뽑아내서 보면 네. 산화 규소 뭐 이런 게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네. 실제로 이 산화 규소 성분이 네. 뭐 돌이나 모래나 자갈이나 이런 거 성분에 굉장히 많이 박혀 있습니다. 야. 보통 이런 돌이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래 이런 재질 속에 들어있는 규소와 산소가 붙어 있는 물질들은 네. 산소와 규소가 2대 1로 있어요. 산소가 2. 네, 규소 1당 산소가 2개씩 정도의 비율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럼 무게 기준으로 따지면 또 대충 비슷해요. 그렇게 그래요? 치면. 예. 그 물질을 그래서 이산화 규소, SiO2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네. 지구에서 가장 흙바닥에서 땅바닥에서 네.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제일 널린 거 흔한 거라고 하면 이산화 규소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흔한 물질이 야. 규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규소가 지구에 참 많은 원소인 만큼 쓰임새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뭐 유리, 실리카 오일, 고분자, 고무, 수많은 물품의 핵심 재료로 쓰인다고 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리, 그리고 이제 보석인 수정, 그리고 광물인 석영. 요 세 개가 모두 규소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규소하고 산소가 같이 있는 그 이산화 규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산화 규소가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보석으로 좀 이렇게 질이 좋아 보이고 자연상에서 캐내가지고 질이 좋아 보이고 정돈된 형태로 잘 내부적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 그걸 이제 석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통상 이제 영어로 보석이면 수정 아닌가요? 네. 보석이면 수정 아닌가요? 수정을 네. 보통 더 네. 보석이라고 하는군요. 네. 수정에 이제 정자가 그 전기가 모여서 되어 있다. 전기. 순수하게 정제되어 있다라는 그 뜻의 아주 좋은 거라는 뜻의 정자이기 때문에 수정을 보통 이제 그렇죠. 보석의 귀하죠. 이름을 부르죠. 예. 근데 보석이 대담한 거를 이제 캐면 이제 석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래서 일반 돌에도 석영 성분이 박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보통 아무 돌이나 돌멩이 아무거나 집어 모으신 다음에 일단 물에 좀 깨끗이 씻은 다음에 네.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비춰 보시면 뭔가 조금 반짝반짝하는 게 그럴 때 있죠. 약간씩 조금씩 이렇게 박혀 있어요. 네. 흔히 거의 모든 돌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어릴 때 그거 은인가? 막 이런 은 절대 아니고요. 그게 석영입니다, 보통. 석영, 석영입니다. 석영, 예. 네, 석영이고. 예. 근데 그게 그렇게 좀 힘없이 그렇게 박혀 있으면 그냥 뭐 석영이네 이러고 넘어가는 건데 네. 그게 뭉쳐가지고 네. 좋은 모양을 이루면서 쫙 줄지어 있어서 잘 결합돼 있어서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수정이라고 하는 거죠. 모양 차이구나. 예, 참고로 그리고 그거를 그런 석영 재질 예. 그런 거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 보면 네. 그런 자연적으로 산출되는 석영하고는 좀 딴 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모양이 되게 대체로 좀 비슷한 게 만들어져요. 네. 그거를 유리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내부적으로 보면 좀 달라요. 석영하고 유리가 내부에 이산화 규소가 어떤 식으로 붙어 있느냐를 보면 네. 사실 상당히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래요. 유리가 좀 신기하고 이상한 물질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산화 규소가 뭉쳐가지고 그렇게 투명한 멋진 물질이 된다라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유리, 석영, 수정이 같은 거다. 특히 석영하고 수정은 네. 그냥 좀 좋은 게 수정이다라고 보시면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게 뭐 석영이 이제 보석으로도 쓰인다, 뭐 수정이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보석으로 쓰이는 거 말고도 실용적으로도 사실은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뭐가 있냐면. 네. 우리 이제 시계를 보시면 전자시계 요즘 시계 다 그런데 대부분 뭐 특별히 뭐 내 시계는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죠. 무슨 무브먼트가 좋아가지고 내 시계는 이렇게 팔을 흔들고 있으면 그걸로 내부에서 태엽이 자동으로 감기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말고 현대사회에서 쓰는 흔한 손목시계는 시계를 이렇게 딱 보면 대부분 시계 중앙에다가 쿼츠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예, 맞아요. QUARTZ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지? 저는 어릴 때 그게 무슨 상표인 줄 알았어요. 아닌가? 그래서 내 시계는 쿼츠사에서 만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 쿼츠가 수정이라는 뜻입니다. 수정. 그래요? 그 수정을 이용한 부품으로
시간을 재는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시계를 돌아가고 만들기 있기 때문에 예. 태엽 시계나 내부의 진자가 움직이는 시계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네. 수정을 이용한 부품으로 시간을 잰다라는 뜻으로 이제 거기에 쿼츠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 이제 수정이고 예. 이산화 규소의 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안경알이 이제 유리알이거나 아니면 저처럼 아예 이렇게 없거나 이런 느낌인데요. 알이 없군요. 이제 하셨나요? 이럴 수가. 몇 회를 같이 했는데 1년 가까이 이럴 같이 수가. 했는데. 나 알이 있는데. 나 알이 있는데. 예. 야. 저는 무알입니다. 이럴 수가. 예. 근데 조선 시대에는 말이죠. 이제 안경을 사람들이 썼는데 그 안경알을 수정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리를 가공하는 기술이 약간 실전된 느낌이 있습니다. 중국의 고대 기록을 보면 예를 들면 네. 삼국지 이런 기록을 보면 네. 한반도 남부에 있던 사만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은 구슬을 굉장히 좋아한다. 구슬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금이나 은도 하찮게 여기고 네. 구슬만 최고로 친다. 유리 라는 구슬이요? 식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럼 그 구슬이 뭐냐? 네. 현대의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네네네. 고대 유물 중에 구슬 형태를 가공을 해놓은 것 중에 예. 상당수가 이제 유리 구슬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800년 전, 2000년 전, 뭐 1700년 전 요때까지만 해도 한반도 내에서는 유리를 가공을 해가지고 만든 구슬을 최고의 어떤 보물, 최고의 장신구. 요즘에는 뭐 장신구라고 하면 네. 어떤 뭐 여전히 뭐 금, 은은 인기가 좋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도 요즘에는 뭐 브랜드가 멋있는 게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지. 그렇죠. 훌륭한 명품이다. 대단한 걸 걸치고 있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러면 또 그만큼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건데 예. 옛날에 고대 사람들은 네. 재질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가공을 해가지고 그거를 유리로 딱 만들어내면 약간 푸르스름한 유리 이런 걸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걸 만들어내면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그런 문화가 한반도 남부에 지금 우리가 한반도 남부에 대체로 많이 살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우리의 조상들은 유리를 엄청 중시 여겼습니다. 그렇군요. 신라시대 유적 같은 거를 파헤쳐 보면 그래서 기술을 우리나라의 유리 가공 기술이 그렇게 처음부터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해외에서 별별 제품들을 다 수입을 해보고 수입해서 조사를 해보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생산된 유리 제품도 막 발견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렇구나. 고대 2000년 전에 뭐 신라시대 사람들, 백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네네. 뭐 동남아시아 상인들하고 그때까지도 어떻게든지 직접 간접적으로 교류를 해가지고 네. 유리만 있다면야 돛담배 하잘 거 없는 고대의 배를 타고 예. 동남아까지라도 간다. 이런 기세로 유리를 모았을 정도로 예. 그 정도로 많이 집착을 하다 보니까 네네. 신라시대 유물을 보면 유리를 현지에서 드디어 경주에서 이런 데서 만드는데 성공한 뭐 그런 그 기구 이런 네. 것도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국산화도 성공을 했구나. 네. 한국 그렇게 유리에 이제 목숨을 걸은 민족이다 보니까 그러네. 유리 만드는 네. 데도 좀 많이 성공을 했구나. 네네. 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세월이 흐르면서 신라 후기 고려 시대로 들어오면서 네. 유리를 개발하는 기술에 그렇게 집착한 흔적이 쓱 없어집니다. 그래서 유리 개발하는 기술이 굉장히 뭐랄까 어떻게 보면 퇴보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리는 한국에서 못 만든다. 조선시대 정도가 되면 유리를 어떻게 만들어? 그래요? 그거는 뭐 어디 희한한 어떤 외국에서 어떻게 잘 만드는 거겠지. 완전 단절됐구나.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또 유리를 그렇게 중시 여기지도 않고 예. 문화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유리 잘 쓰면 되게 잘 썼을 텐데. 그럴 예. 아주 그 스티브 존슨 이런 분이 쓰신 책에 보면 예.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네네. 세계의 문명을 비교를 해보면 유럽 문명 못지않게 중국이나 일본, 한국 이런 동아시아 문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었고 거기에 인구도 많고 농사도 잘 되고 여러 가지 기술도 고대에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었는데 네. 도대체 근대로 들어오면서 수많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네.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은 네. 왜 유럽에서 출현을 했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출현하지 못했느냐. 네. 그거의 원인으로 어떤 이야기를 제시하는 분이 계시냐면 네. 이 유리를 제시하는 분도 계십니다. 서양은 유리를 잘 만졌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동에서 또 과거의 로마의 시대 때부터 유리 가공 기술이 계속 발전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세 시대를 지난 후에 유리를 가공을 해가지고 렌즈를 만드는 기술까지도 개발이 된 거예요. 망원경. 그러니까 망원경이 개발이 된 거죠. 일단. 그치. 망원경이 개발이 되면 예전에 이제 멀리 가고 어떤 예. 교역을 많이 하고 무역을 많이 하려면 네. 배를 타고 멀리 안전하게 잘 돌아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신라의 장보고 이런 분들이 뭐 배 타고 많이 돌아다녔다 한들 네. 어느 시점에 오면 이제 배 타고 그렇게 목숨 걸고 안 돌아다녀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배 타고 한번 이렇게 멀리 나가면 다 동서남북 바다밖에 없고 예. 어디 잘못 흘러가면 뭐 아무 데도 없는 데로 흘러가지고 죽을지도 모르고 낭패다. 무서워 죽겠는데 그쵸. 배 타고 다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땅에서 농사 짓고 그냥 잘 살자. 이렇게 가게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유럽에서는 망원경이 개발돼가지고 훨씬 좀 멀리 보니까. 나가도 멀리 보면 저기 땅 있잖아. 저기로 가면 우리 금방 도달할 수 있어. 아하. 이렇게 되게 되니까 점점 더 무역과 교역이 발전하면서 그만큼 경제력을 읽을 수 있었다.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와가지고 렌즈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거 미생물을 확대해 볼 수 있는 기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현미경이 개발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무슨 병이 돈다라고 하면 야 이거 무슨 악령이 깃들어서 그렇다. 그렇죠. 악귀가 돌아다니면서 병을 옮기는 거다. 뭐 푸닥거리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계속 따라가야 돼. 그럼 뭐 푸닥거리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말만 다 믿고 뭐 무당이 뛰어난 사람 있으면 이 무당이 이 나라는 지금 운수가 다 했다. 그럼 아 우리나라 운수 다 했다는 거다 보다. 뭐 그런 온갖 걸 다 미신을 믿게 되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런 미생물 이런 거 잘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가 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냥 이런 세균, 병균, 곰팡이 이런 거 오면 병에 걸리는 거지. 그 미신적인 거 상관없다고. 그렇게 되면서 과학적인 사고가 발달하고 밤하늘의 별을 망원경으로 보면서 과거의 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점성술이 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유리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력도 발달하고 과학기술도 발달할 수 있었는데 동아시아에는 유리 가공 기술이 유럽을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대 그 유리 기술을 잘 발전시켰으면 좋았을 그렇죠. 텐데. 아쉽죠. 우리 아쉽죠. 조선 시대에는 심지어 유리알 안경도 못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경, 렌즈 이런 게 유럽에서 많이 보급된다. 그럼 유럽 사람들이 배 타고 막 전 세계로 막 퍼져서 돌아다녔거든요. 15세기에 막 아메리카까지도 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선에도 간접적으로 나름대로 영향을 미친 거예요. 안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 쓰면 눈 좀 나빠도 글씨도 잘 보이고 좋다고 이런 거 판매한 거예요. 그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16세기 시점에 이미 조선에 안경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16세기면 뭐 아메리카가 발견된 지 100년 뭐 이 정도도 안 지났을 때죠. 그때 이미 조선에도 안경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조선시는 이제 성리학이 발달한 유교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된 시대니까 안경 같은 거는 좀 이렇게 돈 많으신 분들이 좀 폼나게 쓸만하거든요. 글 좀 읽었다. 안경 왜 안경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왜 안경 쓰고 계세요? 옛 성현의 말씀을 하루라도 안 읽으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안 되겠다. 근데 이제 눈이 나빠가지고 내가 못 읽고 있었는데 책 읽으려고 지금 큰맘 먹고 논밭 팔아가지고 안경 하나 샀다고. 있어 보이네. 나에게는 논밭보다도 책 읽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막 이러면 주변에서 와 대단하시네. 이런 게 이제 조선 문화였거든요. 조선시대에도 따봉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안 했겠죠 조선시대에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안경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참고로 조선시대는 그래서 막 그런 문화도 있었습니다. 어르신 있는 데서는 안경 함부로 쓰지 마라 이런 것도 있었어요. 거들먹거린다. 거들먹거리는 걸로. 나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치품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폼나는 그런 거라고. 그렇게 옛날 분도 아니신데 저희 할아버지만 해도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어른들이 있을 때 웬만하면 안경을 많이 쓰지 마라. 그래요? 뭔가 절을 하거나 이런 예의를 갖출 때는 더더욱 안경을 벗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괜히 그런 옛날의 생각이 그 느낌이 남아 있어서 그 왜인지도 잘 모르지만 모르고 그냥 벗고. 그런데 그래서 조선의 안경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서도 안경을 자체 제작을 또 하고 싶다는 수요가 생긴 거예요.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개발해가지고 안경을 만들고 싶은데 유리 가공하는 기술은 실전되다 보니까 결국은 약간 꽁 대신 닭이라는 느낌으로 자연에서 캘 수 있는 이 석영을 가공을 해가지고 유리를 만드는 기술이 조선에서는 탄생을 했었습니다. 특히 경주의 남쪽 지역, 남산 이런 쪽에서 캔 아마 그 석영으로 작업을 하는 그런 것이 좀 유명했는지 조선시대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경주 남석 안경이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산품이었고. 좀 재밌는 게 지금도 자세히 보시면 경산, 대구 이쪽에 경상북도 남부 지역 쪽으로 안경 산업이 우리나라가 좀 발전해 있는 편이거든요. 설마 그때 묘하게 좀 연결이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 있죠. 예전부터 뭐 안경으로 성공했던 사람의 자손이 우리 가문은 안경이랬어. 이러면서 뭐 안경 공장을 쓸 수 있으니까.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유리에 비해서 자연적으로 석영을 캐다 보면 아무래도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자연상에 있는 석영이 막 이거 안경 만드세요라고 하면서 땅 속에 돌 속에 깨끗하게 묻혀 있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석영 중에 보면 뭐 자수정 뭐 이런 것도 있듯이 석영은 그렇게 캐다 보면 색깔이 들어간 게 캐지는 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자연스럽게 안경을 만들다 보면
약간 고의가 아니지만 색안경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색안경. 예.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면 네. 약간 좀 웃긴 느낌, 약간 시대를 초월한 타임슬립한 듯한 느낌. 그런 예.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근데 그 타임슬립한 느낌이 아니에요. 조선시대에는 의외로 색안경이 있기는 있었어요. 아, 서경이기 때문에. 네, 서경으로 자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조선시대 조선왕조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이런 걸 보다 보면 네. 안경을 오석으로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오석이라는 게 까마귀 옷자라는 뜻이에요. 까만 그래서 안경. 까만 서경이라는 뜻입니다. 예. 까만 서경으로 안경을 만들면 까만 선글라스처럼 안경이 되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걸 활용을 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활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디 눈을 어떤 좀 포커페이스 해야 되는 사람. 폼 잡으려는 사람들이 활용했을까요? 포커페이스 해야 되는 사람. 포커페이스? 눈빛을 들키면 안 예를 되는 들면 사람. 뭐 판관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사람. 그렇죠. 뭐 그런 식의 이야기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네네. 조선 시대에는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어떤 분들이 그런 까만 선글라스를 썼다고 돼 있냐면 하늘을 관찰하는 사람들, 천문학자들이 그걸 썼다라고 되어 진짜 있습니다. 선글라스네 그러면. 네. 왜냐하면 이 하늘을 관찰하는 사람들의 임무 중에 하나가 해를 관찰하는 것도 임무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식이 일어난다, 혹은 해에 흑점이 생긴다. 이런 거 조선시대 천문학자들한테는 다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하늘에 혹시 태양에 흑점이 생기면 무슨 큰 징조일지도 모르니까 흑점 몇 개나 생기는지 세라 이런 식으로 시키는 거예요. 예. 와, 선글라스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안으로 보면 안 잠깐 되죠. 1초씩 이렇게 보면서 안 되죠. 순간적으로 막 두 개였던 것 같아요. 세 개였던 것 같은데 막 네가 한 살이 더 어리니까 또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런 입장이어서 이렇게 까만 색안경이 있으면 좋다, 이거 보니까 좋다. 끄떡없네 이러면서 관찰하는 그런 용도로 조선시대에도 선글라스가 사용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경과 안경의 역사를 통해서 또 규소의 쓰임새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 이제 실리콘밸리 잠깐 얘기하시면서 반도체에 이제 규소가 잘 활용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반도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반도체, 우선 전기가 통하는 걸 도체라고 하죠. 도체. 전기가 안 통하는 걸 이제 부도체라고 합니다. 네, 전기가 특히 뭐 통하는 걸 전도체 이런 말로도 사용합니다. 전기가 정말 막 상상을 초월하게 잘 통한다. 그러면 초전도체라고 하죠. 예. 정말로 그래서 생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체, 부도체, 초전도체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반도체는 어떨 때는 전기가 통하다가 어떨 때는 전기가 안 통하기도 하는 대충 반쯤 전도체인가 부도체인가 싶은 그런 거를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규소가 탄소도 사실 좀 그렇고 탄소나 규소가 전기가 기본적으로는 좀 안 통한다고 할 수 있을 만한 물질인데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전기가 조금 통하기도 해요. 거기다 이제 불순물을 도핑이라고 하는데 불순물 약을 쳐준다라는 거죠. 우리 올림픽 경기에서도 뭐 이렇게 약물 복용을 하면 뭐 도핑을 했다, 도핑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을 좀 쳐줬다는 얘기가 이제 도핑인데 그렇게 조금 하면 절묘하게 어떨 때는 전기가 통하고 어떨 때는 전기가 안 통한다. 그게 규칙성이 생기는 정도로 실리콘 같은 것들을 가공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상 반도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냐면 약간 사람이 판단하는 듯한 기능을 반도체가 할 수 있게 한다라는 약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날씨가 너무 더우면 너무 덥구나 옷을 벗어야지 이러면서 옷을 벗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날씨가 너무 추우면 춥다 옷을 입어야겠네 이러면서 판단을 해가지고 옷을 입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전기가 감지되면 나는 이 전기가 감지됐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로 변신해야지. 그래서 앞으로 흘러들어온 전기를 다 뒤로 보내줘야지. 어떤 조건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보고 있는 쪽에 전기가 좀 안 흐르는 것 같다 하면 나는 부도체로 바뀌어가지고 이제부터 나를 통과하는 전기도 다 막아야지. 이런 식의 반도체가 작동을 하는 것이 마치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려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반도체를 이용한 회로를 복잡하게 잘 연결하면 그런 단순한 판단 한 가지를 하는 것 같은 부품이 반도체이지만 그걸 100개, 1000개, 10,000개 복잡하게 엮어놓으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계산을 하거나 판단하는 컴퓨터도 만들 수 있고 인공지능도 만들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현대 전자산업에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소의 성질을 잘 활용해서 반도체를 만든 사람이 다름 아닌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반도체를 처음 만들어서 활용한 사람들은 사실 따로 있고요. 그런 분들 한번 노벨상도 받으시고 뭐 쇼클리 뭐 이런 사람들 뭐 선고 많이 하셨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 근데 초장에 나온 반도체 중에서 이제 주로 이제 게르마늄을 이용하는 반도체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사용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 반도체도 좋은 반도체였어요. 이제 쓸만했었는데
그때 만든 반도체는 규칙적으로 좁은 크기의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작은 크기로 축소를 해서 만든다. 이런 거를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물질이었습니다. 처음 반도체가 나왔을 때는 예. 소형화, 대량 생산 이런 거 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많은 형태의 반도체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가 1960년대죠. 그때 모하메드 아탈라라고 하는 이집트 출신의 학자가 그런 거 말고 규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산소도 좀 치고 그래서 산화 규소도 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가공해서 반도체를 만들면 그러면 전기장을 이용한 뭐 전자계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전기장계 반도체 이런 식으로 이르는 모스펫 금속 산화물 전기장계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모스펫이라고 하는 형태의 반도체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방금 말씀드린 아탈라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어요. 규소를 활용하는 아이디어. 그렇습니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 나름대로 아이디어일 뿐이니까 그렇게 진전은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들고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 강대원 박사라는 분이. 강대원 박사. 이분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래요? 해병대 출신. 이걸 왜 이런 게 해병대 출신인가요? 그게 상관은 없는데 사실 이분 해병대 출신이라고 하고. 그 얘기가 왜 나오죠? 하여튼 해병대 출신이에요. 해병대 출신이었던 이분이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셔가지고 박사학위를 따시고 취직한 회사에 가가지고 보니까. 자기 회사에 선임으로 있던 선배 과학자가 아탈라라는 분이 있는데 회사에 채용돼가지고 뭐 하면 좋을까요?라고 했더니 강 박사 나와 같이 이거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둘이 이제 뚝뚝뚝 하다 보니까 둘이서 성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 아탈라하고 강대원 박사라는 이 두 사람이 모스펫이라는 방식의 새로운 트랜지스터 반도체를 발명한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 요 모스펫이 개발되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손톱만한 크기의 뭐 트랜지스터 몇억 개가 들어 있어가지고 요 조그마한 크기의 반도체 안에 뭐 엄청난 책 몇백 권을 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 크기의 반도체 안에 8만 대장경의 내용을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소형의 아주 많은 용량을 아주 작은 크기에 집적시켜서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반도체는 다 이 모스펫 기술, 엄청난 분이네. 금속 산화물 반도체의 후손으로 다 만들어진 것이다.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지금 반도체도 다 그거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기술이 세계적으로 그래도 몇 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 반도체 강국이다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근데 그게 약간 족보가 있는 게 해병대 출신인 강대원 박사가 개발한 반도체의 그 후손 반도체가 지금 세계에 쓰이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다. 귀신만 잡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대원 박사. 저는 죄송해도 잘 몰랐던 조남인데 이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분이 이제 한국 반도체 산업이 크게 성장하기 전에 은퇴하고 자꾸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 산업하고 직접적인 어떤 접점은 없으셨습니다. 그래도 말년에 이분 좀 뭐 사고를 당해서 급하게 좀 돌아가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말년에 한국에서 뭐 반도체 사업을 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이렇게 하니까 한국의 어떤 이런 조언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신 뭐 이런 적도 있고요. 직접적인 관계가 그래서 아예 없지도 않아가지고 이분이 한 3, 4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술과 관련된 정부 포상을 하면서 이분을 우리가 기려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 강대원 박사에게도 약간 훈장 비슷한 식으로 그런 식으로 포상을 내려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강대원 박사 유가족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당시 국무총리한테 직접 상 받으시고 뭐 이랬던 일이 몇 년 전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2017년에 이렇게 상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2009년에 미국 특허청 발명가 명예전당에도 오른 레전드셨군요. 자, 늘 그렇듯이 원선 오펀타임인 주기율표.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은데요. 벌써 끝인가요? 유행어 이제 유행어. 벌써 끝인가요? 유행어야. 규소의 쓰임새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한두 가지만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소가 결국은 흙이고 모래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별별 거에 다 쓰입니다. 우리가 아까 고대의 유리 기술이 있었고 현대 반도체 기술 사이에 한국인이 좀 규소를 떠난 거 아니냐. 한국인이 규소를 멀리해가지고 좀 힘든 시기를 보낸 거 아니냐. 왜 그랬냐라고 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또 생각해보면 그 사이에 고려 시대하고 조선 시대 사이에도 규소를 이용해서 뭔가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 뭐랬죠? 도자기를 그때는 많이 만들었죠. 도자기도 시대의 청자, 조선 시대의 백자. 백자. 이거 다 흙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규소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참고로 요즘에 뭔가 아주 신비한 소재를 이용해서 특히 열에 잘 견디는 제품 같은 경우에 이거는 굉장히 뛰어난 어떤 뭐 재료를 사용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뛰어난 재료를 사용했다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용어가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세라믹? 세라믹. 예, 세라믹을 사용했다라는 어. 말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세라믹이 뭐 말을 멋있게 세라믹이라고 해서 그렇지 네. 도자기라는 뜻입니다. 도자기. 근데 이제 도자기 재료라고 하면 우리가 도자기 그릇 만드는 거 아니 그거에 너무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가지고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세라믹으로 만든 특수 소재를 사용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돌려하는 것뿐이지 네. 사실은 뭐 그것도 다 도자기라는 뜻이고 세라믹은 어디에 있어요? 별 뭐 세라믹으로 돼 있는 무슨 요즘 칼 같은 것도 요즘 세라믹으로 돼 있는 거 나오죠. 예. 하다 못해. 예. 근데 세라믹 도자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열을 잘 견디잖아요. 뭐 쇠는 오래 열을 가면 녹아내리지만 뭐 그릇 같은 거 도자기로 된 그릇 같은 거 뭐 불에다가 오래 놔두면 녹아내릴 것 같은 느낌 안 들잖아요. 안 들죠. 아무리 애를 써도. 그렇죠. 그래서 열에 잘 견뎌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 세라믹 소재 사용하는 경우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열에 많이 견뎌야 되는 부품 같은 경우에 세라믹 소재로 돼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많이 쓰이고 뭐 심지어 이런 게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 이런 독특한 특징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가지고 도자기는 좀 잘 깨질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런 성질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포탄을 견뎌내야 되는 뭐 탱크 장갑판, 탱크 장갑판 이런 데도 세라믹 소재 사용되는 경우 있고요. 열에 잘 견뎌야 된다는 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열에 굉장히 잘 견뎌야 되는 뭐 로켓 엔진 부품이라든가 우주 왕복선이나 우주선 겉면 같은데 다 세라믹으로 발라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지구로 들어올 때 열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잘못하면 뭐 우주선이 다 타버릴 수 있다 이런 거 많이 걱정하잖아요. 폭파된다 이런 거 걱정 많이 하잖아요. 세라믹으로 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끄떡없다. 도자기로 하면 열 잘 견딜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도 사용되고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그런 도자기만이 도자기가 아니다. 요즘에는 또 우리나라 또 소재 공업에도 가능한 편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는 상당히 이제 세계 수준으로 세계 정상 수준으로 세계 생산량 2위입니다. 올라왔는데 여기서 조금 더 실리콘에 규소에 조금 더 욕심을 내가지고 과거에 인기가 좋았던 고려 조선시대 인기가 좋았던 요 도자기 세라믹 쪽도 조금만 더 하면 요 세라믹 쪽 일본이 잘합니다. 아 그래요? 세라믹 쪽 조금만 더 잘하면 우리도 일본 이상의 또 규소 강국 도자기와 세라믹과 반도체가 발맞추어 나가는 신라인들의 유리 사랑을 이어 나가는 멘탈은 유리 멘탈인지 모르지만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군요. 하여튼 반만년 역사가 이어지네 규소로 이어 나가는 한국인의 규소 사랑이 앞으로도 뻗어 나가면서 경제와 산업을 잘 발전시키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도 같이 기대해 보면서 원스 오픈 타임 인중일표 14번째 시간 규소 편이었습니다. 곽지익 작가와 함께했어요.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